나는 으시시한 것들을 좋아한다. 공포물을 초등학생 때부터 읽기 시작한 걸로부터 시작했다. 스테픈 킹, 셜리 잭슨, 마크 다니엘리스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작가들의 책들을 읽어왔다. 공포 장르에 푹 빠져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읽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나만의 공포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시간은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작가로서 조금은 성공했다고 해도 되나? 요즘 수입이 나름 짭짤하다. 내 삶이 공포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꽃이나 그림, 조형물과 같은 것들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소름 끼치는 그림을 벽에 걸어놓는다거나 직접 벽에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어둡거나 기괴할수록 더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 친구 마크가 소름 끼치는 늙은 노파의 그림의 링크를 문자로 보내줬을 때에도 나는 한시의 고민도 없이 그 링크를 눌렀다. 링크를 타고 들어간 사이트는 외국 웹사이트였고 그림을 파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였다. 살면서 처음 보는 경매 회사였지만 그곳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는 안 살 수가 없었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한 여성의 기괴한 얼굴이 마치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 같달까. 그동안 무서운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름 면역력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고 무서운 감정을 느끼기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림 속 여성의 동공은 매우 컸고 칠흑 같은 어둠 같았다. 그림은 80쯤 돼 보이는 늙은 여성의 추상화였고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중세시대에 입었을 법한 수도사 복이었다. 매우 오래된 그림을 지어낸 것처럼 보였는데 고작 가격이 $50인 것을 보고 나는 이 그림이 가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르네상스풍의 그림이었고 마치 옛날에 거장이 그린 듯한 사진처럼 보이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 여성은 고풍스러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노파의 눈동자는 마치 나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그 눈빛은 아기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한 여성의 창문을 통해 모르는 사람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만약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액자나무로 손을 뻗어 나를 잡아당길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1도 망설임 없이 누가 먼저 채가기 전에 결제창에 내 신용카드 정보를 적어 넣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에는 너무 소름 끼치도록 좋은 그림이었다. 1주 정도가 지나고 소포가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요즘 다른 일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주문한 걸 깜빡하고 있었다. 하지만 네모난 모양의 갈색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 소포를 보고 바로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얼른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 매우 기쁜 마음으로 포장지를 뜯었다. 뜯고 난 뒤 그림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순간 토까지 할 뻔했다. 살아있는 한 여성이 실제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나를 바라보는 그녀가 흡사 악마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순간 이 그림을 왜 샀는지가 후회가 되었다. 아마 구매 당시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벽에 기괴한 그림을 걸어놓는 것을 좋아하는 내가 그 그림만큼은 걸어놓는 것에 혐오감을 느꼈고 그림을 만져보자 한 무더기에 구더기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잠시 그림을 내려놓은 뒤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냥 바로 버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사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것인지는 상관없다. 누군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았을 테니까. 그러나 그 그림을 거실벽에 걸어놓자니 하루 종일 보기에 너무 거슬릴 것 같았다. 사실 거슬림을 넘어서 토할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 그림을 지하실로 가지고 내려가 잘 안 보이는 곳 구석벽에 기대어 세워두었다.
일단은 그 그림이 좀 적응될 때까지 지하실에 두자고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면 신경이 덜 쓰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노파의 얼굴이 떠올랐다. 칠흑같이 어두운 눈동자와 찢어질 듯한 웃음. 결국 그날 밤 잠들지 못했고 지하실에 보관 중인 그 그림이 계속해서 생각났다. 다음날 밤 세탁기를 돌리기 위해 큰마음 먹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 그림을 보고 싶지 않아 내려가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큰 용기를 내어 내려간 거다. 그렇게 그림 옆을 지나쳐 가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쎄한 느낌에 나도 모르게 그만 그 그림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노파의 전신은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고 우울해 보이는 얼굴만이 희미한 빛에 비춰 보였다. 늦은 밤이었고 나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재빨리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자 무언가 요란하게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세탁바구니를 떨어뜨렸다. 누구야? 혹시 지하실에 무언가 있나 하고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파는 여전히 액자 안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닌 것만 같았다. 육안으로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움직임이었지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 갑자기 초상화 옆에 놓여있던 의자 위에 있는 박스 하나가 넘어졌고 안속에 있던 내용물들이 초상화 옆에 있던 의자 위로 쏟아졌는데 문제는 나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초상화를 보자 그 노파의 미소를 띠고 있던 입은 더 크게 찢어진 듯 보였고 상처나고 피 묻은 입술 아래로 삐뚤어진 이빨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에도 이빨이 보였었나?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그림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기울이면 영화 링과 같이 비슷하게 액자 속에서 갑자기 그녀가 기어나와 나를 향해 빠르게 달려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무서운 생각은 그만 떨쳐버리고 세탁 바구니를 우물쭈물거리며 집어들었다. 잽싸게 세탁기에 옷을 넣은 뒤 그 초상화 옆을 지나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 그 여성의 입은 전보다 더 찢어져 있었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럽고 구부러진 이빨이 보였던 것만 같았다. 그 모습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악마처럼 보였다. 요새 도통 잠을 못 자서 그렇게 보인 건가? 세탁이 끝나갈 때쯤 다시 용기 내어 지하로 내려가 눈을 비비고 그 초상화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런데 좀 전과는 다르게 그 삐뚤어진 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다.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이빨을 본 것 같았는데. 더 이상 그림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만 같았다. 이에 그 초상화를 뒤집어 그림이 벽면 쪽으로 가게 하려고 손을 그림 쪽으로 뻗는데 그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녀의 광기 어린 미소가 조금 옅어진 것 같았고 나를 쳐다보던 시선은 액자의 프레임을 집으려는 내 손 쪽으로 향했다. 게다가 그 노파는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무시하고 다시 한번 액자를 잡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구역질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으며 재빠르게 액자를 돌렸다. 하지만 그림 쪽이 벽면 쪽으로 향했는데 조금 더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적에게 내 등을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늦은 밤 누군가 지하실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행히 계단 위로는 올라오진 않았다. 하지만 머지않아 올라올 것이라는 것 또한 직감했다. 계속되는 발소리에 그날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사실 발소리만 들렸던 것은 아니었다.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를 막으려는 소리 또한 들려왔다.
다음날 친구 브라이언에게 전화해 내 집으로 초대했다. 누군가 그 초상화를 봐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 외에 누군가가 그 그림을 본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에 좀 안심될 것 같았다.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다. 친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지하실로 데려갔고 친구 녀석은 그 그림을 한번 흘낏 보더니 단호하게 안 된다며 그 방에서 나와 현관문 밖으로 곧장 나가버렸다. 생각지도 못한 친구 반응에 적지 않게 놀랐고 나도 곧장 브라이언을 따라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거기서 브라이언의 허리를 숙여 무릎에 손을 얹어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겁에 질려 헐떡이는 것처럼 보였다. 야, 저거 어디서 주워온 거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귀신 들린 거라고. 분명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매우 당황스러운 일 있을 때 빼고는 브라이언이 지금껏 이렇게까지 더듬으면서 말한 적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게 한숨도 못 잤어 사실. 저거 당장 갖다 버려야 돼. 그 말을 남기고 브라이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나는 계속해서 그 초상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버리기 전에 그 그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뒤척이며 또 불안한 밤을 보내고 난 뒤 다음날 그 그림을 내 차로 가져왔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그 아무도 초상화를 보지 못하게 천으로 덮어두었다. 특히 운전하는 동안은 더 보고 싶지 않았다. 어제 구글링을 좀 해보니 집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미술 전문가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귀신 들린 물건에 대해 전문가라는 것 또한 알아냈다. 평판도 나쁘지 않았다. 운전하는 동안 백미러를 통해 뒤에 있는 그림을 힐끗 쳐다보았다. 천 밑으로 무언가 미묘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바람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녀가 한 짓이라는 걸 확신했다. 보기에 꽤나 골동품이네요. 전문가는 그림에 덮여있던 천을 천천히 걷어올리며 말했다. 그가 초상화를 보고 어떤 리액션을 할지 기다리며 숨을 참고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두려움이 아닌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훌륭해. 예상과는 다른 반응에 나는 눈을 뜨고 그가 쳐다보고 있는 초상화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초상화에 있던 여성은 지금껏 내가 봐왔던 모습이 아니었다. 정말로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그 전문가가 그림을 바꿔치기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액자의 프레임과 초상화 모두 같은 여성이었다. 단 한 가지, 표정에만 눈에 띄게 큰 변화가 있었다. 소름 끼치는 대신 온화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량한 미소였다. 훌륭한 명언법입니다.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림자 어둠을 사용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붓질은 거의 보이지 않는군요. 전문가는 허리를 숙여 초상화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군요. 누군가 이걸 그리는데 많이 고생했겠어요. 혹시 출처를 알고 계시나요? 출처가 분명 알고 있는 단어였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던 탓에 그 순간 출처의 뜻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4일 동안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다. 누구 작품인지 아니면 몇 년도에 그려진 건지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게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거예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에게 그 웹사이트를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경매 사이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상하네. 잠시 점검 중인가 봐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이따가 한번 접속해보세요. 그는 다시 초상화로 시선을 옮겨 이번에는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기 무언가 있네요. 매우 들떠 보였다. 네? 뭐가 있다고요? 화가 사인으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한 부분만 보이네요. 액자에서 꺼내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내일까지 여기 맡겨놓으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했다. 조심하세요라는 말 대신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 말해야 할지 몰랐다. 돌이켜보면 말해야 했다. 불쌍한 녀석. 다음날 그 전문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그림을 조사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고 있었다. 4일 만에 정말 꿀잠을 잤고 지하실에서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전문가에게 그 초상화에 숨겨진 사실이 무엇인지 듣기 전까지 하루만 더 평화롭게 잠자고 싶었다. 나도 안다.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걸. 단지 가지러 가기가 두려웠다. 내가 모르는 무시무시한 숨겨진 사연이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하루가 더 지나고 다시 그림 전문가에게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하지만 대개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으면 발신자에게 다시 전화를 주는 게 보통인데 그에게서는 아무런 전화도 받지 못했다. 그저 그분이 괜찮을 거라고 희망했다. 차를 몰고 그 스튜디오에 도착했는데 입구가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고민 없이 바로 작은 현관으로 들어갔는데 안쪽은 전부 불이 꺼져 있는 상황이었다. 문을 열어놓고 어디 가신 건가? 저기 계세요?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고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조심스레 천천히 현관을 지나 지난번 그림을 맡기고 나왔던 방 쪽으로 향했고 방문 앞에 섰다. 이제 더 이상 그림이 불타 없어지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사실 그 전문가가 그 그림을 이미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컸다. 그럼 내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림 없이 지낸 이틀 동안 정신이 맑아졌고 충분히 잠을 잤기 때문일까.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노파의 초상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4일 동안 그림에 홀렸던 걸까? 그렇게 시달렸으면서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초상화를 보여주고 싶은 충동마저 느꼈었다. 스튜디오라고 적힌 방문을 열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계세요? 그저께 그림 맡겨놓고 간 사람인데요. 어두운 방 안에 인사했다. 침묵으로 가득 찬 방 안으로부터 대답 대신 꾸르륵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소리가 마치 거품이 끓는 축축한 소리 같았다. 무서운 마음에 빨리 방 안에 불을 켜려고 팔에 뻗어 스위치를 여러 번 눌렀지만 전등이 나갔는지 불은 켜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며칠 전 지하에서 듣던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그 노파다. 순간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갔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고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손정든 앱을 키려고 했는데 손이 심하게 떨려와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다. 핸드폰을 주우려 허리를 숙이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가오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왔고 동시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왔다. 살기 위해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집어들자 순간 내 옆을 무언가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겨울 날씨인 것처럼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고 몸이 더 떨려왔지만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 겨우 핸드폰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바로 손정든 앱을 켰고 밝은 빛이 어둠으로 가득 찬 방을 환하게 비췄다. 전문가의 작업실은 마치 기괴한 전시회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천장 쪽에서 무언가 불쾌해 보이는 것들이 파티에 사용하는 깃발처럼 걸려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깃발들로부터 붉은 액체가 떨어지고 있었다. 잠시 뒤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렸을 때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곳에는 그저께 보았던 그 전문가가 팔다리가 잘린 채 걸려 있었고 내장은 제거된 상태였다. 그럼 천장에 걸려있는 게 헛구역질이 미친 듯 쏟아져 나왔다. 어떻게 그 전문가가 의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올리자 피부의 일부분이 사라져 그 아래로 보이는 인대와 뼈의 얼굴이 보였고 혀가 잘린 듯 뻐끔뻐끔하는 입모양이 보였다. 전문가는 내게 뭐라 말하려 하고 있었고 노파는 이전보다 더 크게 찢어진 입으로 아무 말 없이 그저 서서 웃고 있었다. 입 주변은 피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그 초상화가 들려 있었는데 그림 없는 텅 빈 종이 쪼가리 뿐이었다. 순간적으로 노파의 악의적인 눈빛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든 건 공포에 질린 전문가의 비명소리였다. 정신을 차리고 눈에 들어온 건 마치 나를 액자에 담으려는 듯 나를 향해 프레임을 내밀고 있는 노파의 모습이었다. 이에 나의 심장은 매우 빠르게 뛰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녀를 향해 스마트폰 프레쉬를 비추는 것 뿐이었다. 어둠에서 태어난 존재. 제발 이 방법이 통하기를 바라면서 그녀의 눈에 프레쉬를 환하게 비추었다. 빛이 노파의 눈을 비추는 순간 그녀는 손을 들어 액자의 프레임으로 빛을 가리려 했지만 노파의 손은 햇빛에 노출된 뱀파이어처럼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다가오고 있었다. 무서움에 뒷걸음쳤다. 그런데 뒷걸음을 치는 도중 그만 의자에 걸려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손에서 놓친 핸드폰은 전문가가 있는 쪽을 향해 미끄러져 갔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불빛은 전문가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는데 그는 죽일 듯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잘린 혀로 뭐라고 말하고 있었고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의 양으로 봐서는 과다출혈로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처럼 보였다. 뭐라고 하는 거지? 그는 고개를 돌려 벽을 쳐다봤고 그의 시선을 따라간 곳에는 또 다른 전등 스위치가 있었다. 그림 전문가에게 집중하고 있는 동안 어느새 노파는 내 바로 앞까지 와 있었고 속삭이듯 주문을 외우는 것이 들렸다. 뒤이어 다시 액자 프레임을 내 머리 쪽으로 내밀었고 액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몸을 숙여 재빠르게 피했다. 만약 피하지 못했다면 영원히 그 노파처럼 액자 속에 갇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아까 그 전문가가 가리킨 방향 쪽으로 달려가 재빠르게 스위치를 눌렀다. 불이 켜지자 온 방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환한 빛에 노파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피부는 형광등 불빛 속에서 타오르며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피부에 물집 같은 게 터져나왔고 녹아내렸다. 검정 로브로 그녀는 몸을 가리고 방긋비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대로 모든 게 다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뛰쳐나가던 발소리는 현관 쪽에서 멈췄다. 내 짐작에는 액자 속에 나를 가두기 위해 아마 그곳에서 해가 질 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그림 전문가는 몇 분 전부터 숨을 쉬지 않는다.
피투성인 그의 내장은 방 이것저것 널브러져 있고 걸려있는 내장에서는 뚝뚝 핏물이 떨어지고 있다.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그만 나가버렸다. 젠장, 그때 초상화를 태워버렸어야 했는데.